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까지 싹쓸이하는 역대급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글의 하사비스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건데요. 베트남에선 우리 기업들의 일거리를 산더미처럼 챙겨오더니 이제는 전 세계가 탐내는 첨단 기술까지 우리나라의 통째로 심기로 약속했습니다. 역시 이재명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67% 압도적 지지율의 진짜 이유. 대한민국 국격을 하늘 끝까지 높이고 있는 이 가슴 벅찬 소식들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해외 순방 다녀와서 아주 성과 다양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도, 베트남 순방을 다녀왔는데 요거는 이 주요 장면들을 보고 와서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10,0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우리 양국 국민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블랙핑크의 공연에서 우리 양국 국민은 언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베트남의 쌀국수는 어느덧 양국 국민의 국민 음식이 되었고 푸른 바다가 너무실거리는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 불릴 정도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해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서로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베트남의 도약이 곧 한국의 성장이었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정부와 민간 합쳐서 120여 건의 MOU를 체결하고 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요. 에너지나 여러 가지 핵심 광물 관련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정계 인사들도 대거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또 성과들을 갖고 왔더라고요. 가장 주목하신 성과가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이번엔 성과가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너무 좀 하찮아 보일까 봐 좀 그런데 베트남에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계탕 수출. 이게 왜냐면 이게 열처리 가금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햄이나 소세지나 너겟 이런 것들, 삼계탕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걸 수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K푸드가 그때도 인기 많았지만 지금 훨씬 더 인기 많잖아요. 근데 삼계탕도 K푸드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되게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인데 수출이 안 됐었어요. 근데 베트남도 수출이 막혀 있었는데 이게 뚫렸다고 이번에. 그래서 삼계탕 드디어 뚫렸구나. 왜냐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뚫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뒤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뚫렸다는 소식 듣고 삼계탕 나 혼자 그냥 삼계탕이 드디어 뚫렸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광물 자원 나프타 이런 얘기하는데 삼계탕 얘기하면 너무 하찮아 보일까 했는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K푸드가 이제 베트남 시장으로 이제 더 많이 진출할 이 활로가 열렸다. 저는 그래서 삼계탕을 좀 방송으로 찍고 싶은데 너무 하찮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졌다. 요거 딱 짚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삼계탕 같은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걸까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계탕 같은 거는 저는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미 중국에서부터 그 인기가 증명이 돼 있었던 것이고 또 저는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 인도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인도라는 국가를 어떤 걸로 봐야 하냐면 세계 최대의 어찌 보면은 소비자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가 인도는 세계 1위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소비에 대한 여력들이 증가하고 있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소비자층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영토를 확장하러 갔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지화 사업 같은 내용들인데 이제 현지화라고 하면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를 짓거나 도로를 짓거나 한 이후에 단순히 지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공간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수리하고 운영하면서 수익들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오스나 동남아 이런 것들은 중국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고속철도 호치민시에 있는 고속철도를 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게 4,800억 규모고 한번 이렇게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우리 기업이 하게 되면 그렇죠.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계약 내내 경제 성장을 강조했던 것 자체가 이제 24건의 수출 계약을 그 현장에서 맺었고, 그리고 8천만 달러를 넘는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대 파트너십 행사 가운데는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정말 이제 외교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인도와 베트남이라는 세계 최대의 수입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외교를 펼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아시아 핵심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더 신흥국으로 따지지는 않고 더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인데 우리가 이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수출은 더 강화하고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베트남에서는 럼 서기장을 만난 건 당연하고 서열 2, 3위 정치적 신뢰를 쌓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들 다 만났다도 있지만 그쪽에서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내에서의 인기는 외국에도 소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은 서열 2, 3위 당연히 만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에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고 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을 거다. 그래서 줄을 서서 만났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확대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또 너무 삼계탕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면은 이번에 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 자원안보. 자원안보. 왜냐면은 이게 중동 전쟁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석유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요. 물론 우리의 든든한 석유왕이 계시지만 우리 강훈식 석유왕께서 여기저기서 막 석유를 많이 몇억 배럴씩 갖고 오시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또 이런 게 너무 중동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도에서 나프타 이게 석유 화학 제품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가 사실 말이 뭔가 자원 뭐 하나 터졌을 때 예전에 요소수 한번 터졌었잖아요. 2023년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그런 거 하나 터질 때마다 왜 공급망을 다양화 안 해놨냐라는 비판들을 하거든요. 근데 공급망 다양화라는 게 말이 쉽지 이게 다양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여러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수입하는 거는 가격이 싼 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석유는 중동, 그리고 다른 원자재들은 대부분 중국 이런 데서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근데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뭔가 이것들이 계속 석유 관련된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엔 역시 실용에서 시작해서 실용으로 끝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간 김에 이 나프타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뭔가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갔다 오면서 거둔 성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언제가 그때 이번 순방의 성과가 다시 한번 빛이 날 일이 아마 이후에도 전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왔고 저는 사실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굉장히 순박하고 굉장히 대민을 잘 하시잖아요, 되게. 근데 굉장히 인도와 또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쌀국수 먹는 장면, 밤 산책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인도에서 직접 생산한 셀카 찍는 장면도 또 화제가 되고, 저 장면은 베트남에서 또 찍은 사진, 쌀국수 먹는 사진. 요거는 이재용 회장이랑 셀카 찍는 사진. 베트남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요것도 이제 밤 산책 하는 장면인데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너무 권위적이고 막 윤석열 같은 그런 인물이면 이게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 현지를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저 하노이 거리는 베트남 거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가봤을 만한 친숙한 거리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베트남 현지 교민들 내지는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했다라는 걸 넘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 번쯤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놀러가서 거닐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대통령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외국 순방에 나가서도 친국민적인 그리고 굉장히 소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고 국민들을 한 번 더 뭐랄까 들뜨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여행 간 것 같잖아요. 내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현지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단순히 수출
수출하는 것은 수출을 해놓으면 그 수출 물량이 그 현지에서 팔리냐 안 팔리냐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현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마음을 내주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해야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현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업들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인들과의 교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큰 수준의 어떤 현지화 사업들 지속적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 거리를 거닐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좀 열게끔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 3위 만났지 않습니까? 총리와 국회의장까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만 해서 5박 6일인가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2, 3인자까지 어찌됐든 만났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걸 보여주기식 외교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베트남과 일을 할 때 일이 좀 되게끔 하려고 작정을 하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1인자가 솔직히 말해서 뭐 찬성을 한다고 하거나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무부처를 다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2, 3인자의 입김이나 영역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2, 3인자에게도 이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으면서 일 자체가 되게끔 틀어쥐어 놓고 왔다. 라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인자도 만났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 쌀국수집은 논았네요. 저 쌀국수집 사장님이 사진 셀카 찍어서 붙여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인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갔으면 우리 베트남 가면 한국 관광객들 저기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뭘 해도 어색하지 않고 제가 사실 눈여겨봤던 건 저 밤 산책길을 이렇게 걸으실 때 그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부부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그러면서 한국의 그렇네요. 위상을 많이 높여놓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시장 좋아하시는데 시장 가면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시장 가면 어색하잖아요. 막 떡볶이 먹고 하는 게 어색한데 대통령은 임기 완전 초반에도 며칠 만에 바로 그냥 일정 틀어가지고 바로 시장 가시고 하는 게 그런 게 익숙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국적을 가리지 않는 거죠. 어디 가서 쌀국수 하나 먹고 산책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에 와서 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무슨 기업 수출이라든지 현지 사업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K 콘텐츠, K 문화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요런 인기가 이제 우리 대통령 부부의 인기가 K 문화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인지 김혜경 여사는 배우 정의로 씨를 여기서 만났더라고요. 예. 정의로 씨가 한국과 베트남 합작 영화인데 엄마를 버리러 갑니다. 여기에 출연을 해서요. 이 현지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요런 일정들 하나하나 이 세팅하는 게 굉장히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즐기고 막 이제 뭐 우리 대통령 왔다 이거 순방 요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하나 국익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든든합니다. 예. 순방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잘하고 오는 대통령. 그래서인지 여론조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게요. 21일에서 2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67%. 그 전주에 1%포인트가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그걸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외교 성과 영향이 있었겠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자체가 인도와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민감한 국제 정서 상황에서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베트남 방문을 한 거 외에도 뭐 강훈식 실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실감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차량 오부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면서 국민들의 호응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이제는 해외 순방을 보통 갔다 오면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퍼센티지대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순방을 갔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오른 게 아니고 이 정도 지지율을 갖고 순방을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교적 국익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왜냐면 막말로 20%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 뭐 이라고 예를 들자면 누구처럼? 하노이 거리를 굳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갔을 때 베트남에서 좋아할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선후관계 맥락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외교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높아졌다기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평가가 선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내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원유를 뭐 이게 들여오는 거라든지 뭐 이제 석유 가격을 최고 가격제로 좀 잡는 거라든지 그래서 물가도 안정이 된 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민생 경제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 모든 나라가 다 힘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지만 다른 나라 힘드니까 우리도 힘들어야지, 우리도 같이 희생해야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이 여당이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석유값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통을 좀 같이 나누자, 뭐 오부제도 하고 뭐 다양하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힘듦을 그냥 감내해 주시면서도 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게 그만큼 지금 모든 나라가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야당만, 국민의힘만 지금 한미동맹이 깨지기를 막 기원하고 있고 뭔가 좀 막 국제적 위기를 겪기를 막 기원하고 있고 마치 뭐 정도현 장관 한마디 한 거 꼭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뭐 지금 한미관계 막 파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기우제 지내듯이 막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거를 그쪽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현실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제 신문 보니까 KDI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최고 가격제 하면서 그 실효성을 증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덕분 최고 가격제 하면서 우리 물가를 한 0.8% 정도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이거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딴지 걸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요.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께서 추진해 오신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샘 엘트만 오픈 AI 대표,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도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와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이런 협력들은 AI 시대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면담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친근한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인데 알고 계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농담을 전하셨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인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AI만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 설계부터 보안 솔루션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구사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 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전에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두 분은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위기, 의료 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일자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의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시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의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 기상기후, 미래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오늘 MOU도 체결될 계획입니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글 AI 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을 했고 즉석에서 동의하셨습니다. 면담 말미에 대통령께서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접견에 앞서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알파고 대국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사비스 대표와 이세돌 구단의 서명이 담긴 바둑판을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AI 글로벌 리더들과의 면담을 제가 검역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외교를 지향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들과의 면담이 단순한 면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과 청년 연구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에서 혹시 소보린 AI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의견을 나누는지 요거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AI 가드레일 통제라는 게 좀 나왔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형태의 국제 협약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버린 AI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으셨고요. 대한민국이 가진 그 AI의 경쟁력 같은 부분은 극찬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그 독자적인 그런 그 AI 개발 모델, 그다음에 인재, 로봇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AI의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강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한 대로 구글과 본인에게 AI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경험도 말씀하시면서 되게 덕담을 하셨고, 가드레일 이야기는 되게 오래 하셨어요. 되게 여기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두 분 사이에 대화의 한 10여 분 정도가 이 가드레일 안전장치, AI를 잘 활용하는 거,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EU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이제 표준이나 통제 모델을, 안전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거 이제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좀 이게 그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제 관찰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하사비스 대표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민간 영역에서 민간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그 민간 영역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요. 아니,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인 또 갈등까지, 경쟁과 갈등이 있어서 이런 그 표준을 글로벌리 만드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영국이나 본인이 지금 영국에 베이스돼 있잖아요. 영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앞장서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글로벌 그런 아까 말한 아주 주도적으로 경쟁하는 쪽에 참여를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전장치가 ASI, AGI, ASI라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10여 분간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고요. 마치고 하사비스 대표가 이제 제가 이제 배웅해 드리려고 쭉 모시고 왔는데, 와, 대통령 정말 많이 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제도 아주 정통하고, 그래서 질문 여기 대화를 나누고 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정말 유익한 대화였다. 특히 안전 가드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깊은 감명을 받고 좋은 인상을 받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조업의 AX 전환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 대화에서 그 부분이 좀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산업 성장 관련해서 좀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언급도 좀 있었는지, 좀 내용이 있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도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제조업 AI 그 자체보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반적인 큰 담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본인이 이제 제가 알기로 3일 한국에
한국만 위해서 3위로 오셨다고 그래요. 보통 구글 저 정도 되면은 한 서너 개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알파고 10년 이런 행사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중요성, 그다음에 꼭 뭐 그 알파 10주년 행사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오늘 마치고 삼성전자도 만나고 저기 SK 하이닉스도 만나고 현대차 위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현대차도 만나고 그렇게 쭉 이제 열거를 하시던데 작년에 그 구글하고 현대차가 뭐 엔비디아 아니 뭐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해가지고 아마 지분 투자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업무 협약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이었지만 로보틱스 이런 분야에도 대한민국이 매우 앞서 있다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피지컬 뭐 결국 이제 대한민국 아까 말한 여러 강점이 있겠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한국의 사이언스 이런 쪽에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피지컬 AI라는 또 다른 아주 큰 그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제조업 그 기반이 되게 강하니까 그런 협업을 지금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한 건 그런 것 말고도 보다 넓게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처음으로 구글 캠퍼스 서울에다가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좀 두 번째는 좀 앞서가는 질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딥마인드가 이제 무조코 해가지고 이제 로봇 강화학습 물리 엔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엔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 데이터를 딥마인드한테 다 그냥 줘버리면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좀 상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이 딥마인드가 굳이 한국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로드맵은 그냥 뻔하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구글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딥마인드 같은 회사가 결국 피지컬 AI 위해서 데이터를 원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컨트롤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하사비스가 이제 그 10주년 행사에 대한민국 오니까 대통령 면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는 뭐 순더로 피차이가 오면 몰라도 하사비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 하나 대표고 글로벌 전체 헤드가 오면 몰라도 제가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거 저희가 급을 따진 건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와야 대한민국에 의미 있는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샘 엘트만 10월 달 할 때도 한국에 뭔가 구체적인 한국에 발을 딛고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약속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서 오픈 AI가 한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하고 호남하고 포항에 2개를 내놓은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6만 장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고 손정희 대표도 왔을 때 암이라고 암스쿨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에 설립하기로 해서 G스튜디오에 그것도 또 바로 이제 오픈했고 이번에도 제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단 넘버 원이 탑이 아니다. 하사비스가 노벨상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가 서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주고받고 자기들 구글 gem마 모델을 사용하게 해두겠다. 그래서 그것도 뭐 저하고 하정우 수석이 제가 잘 모르니까 하정우 수석한테 이게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별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R&D 센터든 뭐든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이 한 게 구글 AI 캠퍼스를 만든 건데 이게 구글이 이제 구글 연구자가 오고 구글 모델을 여기서 직접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들이 여기서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여기 강남에 있는데요. 600평 정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버추얼로 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실물로 한 600평을 만들었고 오늘 농담으로 이제 제가 그 하사비스한테 10명 정도 본사에서 보내야지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뭐
10명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자릿수다 10명이다 꼭 그렇게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구글이 이제 최신 모델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광장님 말씀한 것 같이 한국에 뭐 그걸 무슨 바이오든 무슨 저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첨단 분야에 적용하겠지만 우리가 선정해놓은 K-문샷 8가지 분야도 상당히 여기에 그 겹쳐요. 그래서 우리 K-문샷 프로젝트하고 구글 그 최신 모델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 인턴도 거기다 채용할 거고 우리 연구자들이 그리고 뭐 서로가 상호 협력이 훨씬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가 확보됐다는 거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그 구글의 인력도 핵심 인재도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고 두 번째 딥마인드 데이터와 이거는 다시 뭐 특정 회사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해서 좀 예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작년에 보고 옆에서 또 많이 또 그 어드바이스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글하고 현대차가 이 아이디어를 서로 합작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개월, 뭐 적어도 1년 이상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걸린 이유가 지금 공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구글은 당연히 데이터, 피지컬 현장의 데이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 그런 거를 제공받고 윗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독점적으로 구글이 가지려고 할 거고 현대차는 데이터만 대주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둘의 데이터 제공 그다음에 최종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응용해서 그 나오는 그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적절하게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합작 그 조인트 벤처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그런 원천 데이터에 또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둘 간의 적정한 이해관계가 잘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다른 케이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그 점에 의식을 하고 있죠. 예, 정부가 피지컬 AI가 됐던 뭐 여러 뭐 산업부, 과기부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모델을 키워 나가는 쪽에 유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만의 모델로는 안 되고 구글 같이 이 윗단의 소프트웨어나 모델 이런 거는 당연히 구글이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구글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뭐 인간 수준의 지능 그리고 능력을 갖춘 그 범용 인공지능 개발 집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이나 뭐 정보 제공 같은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혹시 기업인들은 동석을 한 명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뭐 마침 이번에 허서비스 CEO 방문이 그 정부가 2월에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한 다음에 이뤄지기도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뭐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들 진전되거나 아니면 좀 윤곽이 잡힌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구글 그거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그 하사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10주년 그 행사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방문을 한 거고 몇 달 전에 뭐 그 두 개가 연계된 전혀 그 사안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간 오늘 기업인들은 배석자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기부총리가 MOU를 이제 체결하시기 때문에 과기부총리하고 우리 내부 쪽 사람들이었고요. 과기부하고 MOU를 맺게 될 거고 아마 MOU 내용에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상세히 담겨 있고 아마 과기부가 따로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 기업들 AGI 뭐 이렇게 해서 협업 그런 것까지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대통령과의 면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말미에 본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민간 기업들을 쭉 또 후속 그 미팅을 하겠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언급은. 오늘 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월에도 기본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비공개 접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어떤 정책들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아까 그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UN AI 이제 글로벌 허브 우리 김우창 비서관이 그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을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소개하고 구글 딥마인드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아주 좋다. 대한민국 그런 프로젝트를
리드해서 좋다, 인상 깊다, 그리고 구글도 적극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그 허브를 만들면 거기서 국제적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것도 논의하는 의제로 어젠다로 다뤄볼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는 논의를 꽤 많이 하셨는데 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AI가 뭐 2030년까지는 본인이 50% 확률로 2030년까지는 반드시 온다. 네, 3, 4년밖에 안 남았다는 뜻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변혁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도 잘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뉴 이코노미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모델로 놔두면 경제적인 파워, 권력 이런 게 너무 초집중 상태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저명한 경제학자들 만나고 연구 민간 저명한 그런 사회과학자들 만나면 새로운 이코노미 모델이 필요하단 말을 본인은 입에 달고 다니고 본인이 또 영국이나 이런데 글로벌 그런 연구기관들하고 이런 시대에 맞는 이코노미 모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은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인간은 뭘 해야 되고 일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기에 이제 분배 모델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과학자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역시 그 글로벌 현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는 그 AI가 심화되고 그럴수록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인터랙션하는 거, 인간이 하고 인간이 보는,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나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것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기본사회 그러면 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분배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역할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